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97쪽인가요? 평균분산 결정법부터죠. 자, 지난주에 했는 거 역시 복습을 하고 좀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은, 어디서부터죠? 정부 개입 수단부터인가요? 오늘은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죠. 지금 포트폴리오부터. 그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그다음에 이게 현금 수지 측정이 있죠. 이게 이제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요. 출제 비중이 높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용어가 다양해서 그렇지 분량은 얼마 없죠. 근데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용어들을 익히도록 해야 돼요. 그 출발이 현금 수지 측정이죠. 이 현금 수지 측정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투자 분석 기법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쉽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이것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면은 저당 상환 방법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까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부 개입 수단부터 있죠. 처음부터 얘기하자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게 있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하고 정부의 개입 수단 이렇게 이게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이 있고요.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 뭐 부동산 조세를 함께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와서 지렛대 효과가 있고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이렇게 있죠. 위험과 수익. 그러니까 이런 주제별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은 이제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최근 10년간 여기서밖에 출제 안 됐어요. 얘는 그냥 지문으로만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나온지 안 나온지도 잘 모르게 그냥 지문 하나 정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외공불비해서 더 자세히 체크를 해야 되죠. 내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외공불비해서 특히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는 더 자세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죠. 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직접 개입이 있었고, 간접 개입이 있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었죠. 여기서 뭐를 구별해야 돼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별해야 되죠. 그 항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직접 개입은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들,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틀을 유지한다 그랬죠. 시장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하지만 수요 공급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뭐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준다거나 또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를 하는 게 간접 개입이죠. 여기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하는 토지 비축제도 그리고 협의 매수나 선매 또는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 그리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공영 개발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 번 출제됐다는 거는 정답 지문이 여기서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답 지문 아니고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 아닌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죠. 정답 지문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도요. 쉬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면은 그러면 그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를 그냥 세모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세모하고 지나가서 내가 아는 것만 체크를 해서 맞추면 되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와 제일 난이도 낮은 시험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제가 해마다 그 시험지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게 예를 들어 이거요. 직접 개입의 항목들 써놓고 간접 개입의 항목들을 써놓고 구별하라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 그런 건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금방 캐치해낼 수 있죠.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 정답이 몇 개 되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정답을 다 표시를 해요. 40개, 40문제. 시험지를 받으면 40개 정답을 다 한 후에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안 되지만 이런 지문 문제는 그거를 따로 딱 떼요. 이렇게. 그럼 한 30 몇 개 되겠죠. 그 중에서 그런 것들. 한눈에 이거 공부한 사람이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는지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20개 정도 나와요.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그러니까 한눈에 정답이네 한 게 20개가 나오고요. 다음에 보통이 한 22문제예요. 21문제. 제일 쉬웠던 해는 한 24문제까지 올라가요. 이면 이제 쉽게 그냥 이게 정답이네 하는 게 벌써 60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쉬운 시험이고요. 20개면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불과 4개 정도 차이예요. 불과 4개 정도 차이에 사람들의 당락이 우수수 그냥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개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한눈에 이게 정답이 20개, 난이도가 높은 해가. 이건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쉽게 한눈에 이게 20개 이렇게 되는 게 20개나 된다는 거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거를 먼저 골라서 풀면은 20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돼야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정도 실력이 돼요. 이거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를 알 수 있는 실력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격상 이게 빨리 패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은 세모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거를 2번, 3번 자꾸 읽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정답이 있는데, 뒤에 쉬운 지문이 정답이 있는데 앞에서 자꾸 시간 낭비하고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쉬운 지문까지 5번에 정답이 있는데 5번까지 못 오고 그냥 앞에서 그냥 체크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저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수능 시험은 이게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가 표시가 돼 있어요. 문제에. 수능 시험은 아시나요? 어떻게 표시돼 있어요? 점수로 표시돼 있어요. 점수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그럼 2점짜리는 나 쉬운 문제 이렇게 표시된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어렵든 쉽든 간에 다 2.5점이에요. 근데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훈련도 해야지. 어려운 거는 빨리 패스하는 훈련을 해야지. 같은 2.5점인데 당연히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돼요? 쉬운 걸 먼저 풀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은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똑같은 실력이라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하시란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는 이제 지적 개입 간접기 말고 이제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죠.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지구제나 각종 건축 규제 이런 건데 수단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이제 토지 정책에서 출제되는 편이죠. 그다음 이제 토지 정책으로 넘어가서는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인데 이 지역 지구제가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별로 출제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10년 넘었어요, 출제된 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기본적으로 효과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수요 공급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그냥 혼재된 상태에서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럼 앞으로는 살기 괜찮거나 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거나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과정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인을 얻어요.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공급이 또 증가하게 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서 초과인이 사라져요. 모든 기본 원칙이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뭐 재난 기본소득인가 뭐 하여튼 공급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구매하는 게 늘어났잖아요. 구매하는 게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이제 또 좀 공급이 늘어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점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은 그 상점에 납품하는 공급자들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원상태로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초과인은 사라지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제 분석을 세세하게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을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다르다 그러잖아요. 대형 할인점에서 요거 재난 기본소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뉴스 보셨나요? 대형 할인점에서 1등급 한우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일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매장에서는 2등급 한우밖에 못 산대요. 왜 그러겠어요? 돈을 다 어디서 쓰니까? 우리 지역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매장에 가서 쓰니까 그런 매장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등급 한우가 이제 여기는 더 비싼 거죠. 저기보다. 대형 할인점보다 여기가 더 비싼 거예요. 저쪽 못 쓰게 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거기 증가하는 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럼 대형 할인 매장으로 납품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납품하는 게 돈 더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고 저쪽으로는 공급이 안 되면은 가격이 또 올라갈 거고 저쪽으로 또 사람들이 수요하러 갈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는 이제 눈치챘으니까 이제 포인트로는 다른 거 사고 저 한우 사러 갈 때는 현금 들고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 저쪽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고 공급은 이쪽으로 늘고 여기는 수요 줄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쪽 저쪽이 가격이 똑같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가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간섭을 해서 못 움직이게 들락날락거리지 못하게 이쪽 저쪽을 차단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수급이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그럼 이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공부를 떠나서 이 합격을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아신다면 그 또한 얼마나 즐겁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아신다면.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볼 때는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할 때 단기적으로는 보통 수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 재난 기본소득 하니까 수요부터 반응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아무튼 이건 중요도는 사실은 낮은데 뒤에 다른 뭐 임대료 보조든 또는 뭐 임대료 규제든 또는 다른 조세 부과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문제점이 있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죠.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또 경직성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권 양도제 이런 얘기였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서 소유권과 분리가 되도록 해서 개발권이 거래되도록 해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경직성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들 좀 체크를 하면 되고요. 다음에 지역 지구제 말고 이제 토지 정책으로는 좀 전에 이런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직접 개입의 하나로서 토지 비축제도 있잖아요. 토지 비축제도가 여기 토지 정책의 이제 하나로서 얘기할 수 있죠. 토지를 미리 쌀 때 사두는 거죠. 이거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이렇게 구분해서 비축을 하는데, 공공개발용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선매라든가 협의매수 이렇게 비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토지 비축 제도의 장점은 이제 미리 사두는 장점이죠. 쌀 때 미리 사두니까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가 있고요. 또 쌀 때 미리 사두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가 돼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미리 사두면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또 미리 사두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이죠. 미리 사두는 것은 이 관리 문제가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불법 점유 문제가 있고요. 또 미리 사게 되면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미리 돈을 묶어놔야 되죠.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 그리고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이 있죠. 직접 개입하면 토지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뭐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생한 개발이익은 그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되거나 해서 지가가 상승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토지 소유자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올라간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자신의 노력이 있다면은 자기 거죠. 근데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올라간 이익 중에서, 이게 다가 아니고 이익 중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해요. 정상 지가 상승분. 이 정상 지가 상승분은 결국은 사회로 환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발 부담금 이런 걸 부과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토지 공개념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토지 공개념에서 재작년부터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토지 공개념 해가지고. 그래서 토지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산업이 발전하고 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토지는 많이 필요하고, 근데 사유재산제를 허용하는 자본주의니까 개인이 토지를 다 갖고 있으면 이게 필요한 만큼 이 공공용으로라든가 쓸만한 토지가 부족할 때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제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에 안 맞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공개념이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개념을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토지 초과이득세법이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되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 부담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본 아이디어는 뭐예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사회로 환수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으로 넘어가서 주택정책. 여기서 이제 임대료 규제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는 이제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해서 임차인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는 제도죠. 근데 이게 높게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요걸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요. 낮게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수요자 입장, 공급자 입장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낮게 규제를 하면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여서 뭐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이렇게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암시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줄이면은 뭐 포기하면은 그냥 시장을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이거 줄일 수 없는 사람들은 충분한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서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 음성적 지불을 받게 되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이 부족해지니까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운 좋게 이 규제 임대료를 지키는 임대인을 만나면 싼 임대료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까지 줘야 돼요? 음성적 지불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나마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 요거로 마찬가지 가격 규제인데 요거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공급자들이 몰래 더 받는 게 불가능하죠. 여기는 공급자인 임대인들이 몰래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있지만 여기서는 건설사들이 몰래 더 받을 수는 없고 분양받는 사람이 그냥 싸게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싸게 분양받은 후에 되팔 때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개입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기적 수요가 개입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투기적 수요자들이 배불리는 그런 역할만 해버려요. 창구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만 잠깐 시행하고 분양가를 자율화하거나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은 분양가는 이제 올라가겠죠. 분양가는 올라가면서 공급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 부족 현상이 해소는 되지만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할 때는 이 당첨 확률이 낮아져서 집 구하기가 어렵고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서 집 사기가 어렵고 뭐 집 구하기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면은 이 보조받은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여기 이제 그 효과를 따지잖아요. 이때 이제 그 효과가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달동네라 그랬죠. 임대료 보조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들은 대체로 주택의 질적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저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존 여기 임대인들은 뭘 얻게 되고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고 초과이윤을 얻으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죠. 이게 장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얘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달동네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는 새로 지어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좀 늘어나면은 이제 그때는 임대료가 내려가서 초과이윤이 사라집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체크할 거는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주택들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주택이 하향 여과돼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 여과 돼버리면은 고소득층들이 원하는 주택이 부족해지고 거기에서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 현상이 나타나면은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주택은 아예 고가주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주택 시장에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게 내려오기는 해도 저가주택 시장 입장에서는 질적 수준이 괜찮은 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은 새로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새로 지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됐나겠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내가 사는 동네의 임대시장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적시장과 공적시장 또는 공공시장으로 구분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옆 동네에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은 내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는 임대시장 효과, 시장에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있죠. 여기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이쪽에 공급하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면은 빈집들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내려가죠.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여기는 이제 기존 공급자는 뭐가 발생해요? 기존 공급자는 손실이 발생해요. 돈이 안 되는 거죠. 임대료가 내려가면. 대신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갖는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혜택 본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죠. 돈이 안 되니까 철거한 후 이제 낡아서 임대주택 헐고 나서 새로 공급하지 않는 거죠. 또는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제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죠. 이러면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갖는 사람들만 혜택 본다.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혜택을 못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은 줄어들죠. 공적 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사적 시장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에서는 조세 기착을 했죠. 조세 기착에서는 누가 더 크냐? 수탄이 더 크면 누가 덜 부담하고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반대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고, 똑같으면 반반 부담한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 했죠. 이게 이제 조세 기착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다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결 효과 나왔죠. 동결 효과는 공급의 동결 효과죠. 이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은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공급자들이 물건을 내놨던 거를 다 걷어들이죠. 그러면 이제 동결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말하죠. 원래 양도소득세 중과의 의도는 뭐예요? 원래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인데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 효과 있죠. 자원 배분 효과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죠.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회적 후생손실, 이런 표현들, 또는 자원 배분 왜곡,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또 탄력성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이 왜곡이 적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은 작고요. 탄력적일수록 왜곡이 커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왜곡이 있다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왜곡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체크할 거예요. 세 가지: 자원배분 효과, 동결 효과, 기착, 조세 기착.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에서는 이제 지렛대 효과 이렇게 넘어가서 투자론에 들어와서 이제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효과죠.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효과고, 요거는 정해지례 효과, 부해지례 효과를 정해지례, 부해지례, 이게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영해지례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무슨 지례예요? 정해지례죠. 여기 요 위치가 뭐의 위치예요? 이게 총 자본 수익률의 위치고요.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으면은 무슨 지례? 정해지례가 나타나죠.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정해지례. 부해지례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는 부해지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의 돈 사용하는 이자율과 총자본 수익률이 똑같으면 이거 뭐예요? 중립적 지뢰, 0의 지뢰죠. 이때는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렛대 효과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자, 위험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위험과 수익을 측정은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자,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면은 뭐는 풀지 않아도 표준 편차나 분산은 풀지 않아도 이거는 풀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유형이 어떤 게 있어요? 사금법인유하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위험 중립형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 위험 회피형은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으로 와서는 이제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객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 할 수 있고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요게 요구 수익률이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저기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얘입니다. 얘. 요거보다 높으면은 하는 거고 요거보다 낮으면 안 하는 거고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게 더 크면은 채택하는 거고요. 작으면 기각하는데 부등식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기대와 요구가 결국은 균형으로 가잖아요. 균형으로 갈 때 누가 변해서 가는 거예요? 기대가 변해서 가는 거예요? 요구가 변해서 가는 거예요? 기대가 변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점차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대 수익률은 내려가고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기각이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면서 기대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대가 요구와 같아지는 거죠. 여기 이제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는 따로 위험 수익 비례 관계해서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뭐다?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뭐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보통 예상 인플레이율은 무위험률에 함께 집어넣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위험에 대한 대가.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시장 위험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거는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보수적일수록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무위험률이 커지면 뭐도 커지겠어요? 요구 수익률도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근데 요거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위험률이기 때문에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 기법 있죠. 위험 관리 기법.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 거죠. 또는 위험 관리 방법, 위험 관리 기법. 요거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 뭐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 그리고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대칭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보수적 예측이라 그러죠. 이거는 수익은 가능한 한 낮춰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여 잡는 거를 보수적 예측이라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아 보이면 그때는 투자하겠다 요거고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용어들이 생각이 나도록 자꾸 이제 읊어야 돼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자극을 줘야 이게 되잖아요. 이게 봐서 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그건 조금 늦죠. 이제 지금쯤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입도 뻥끗 못 하다가 3, 4월 달쯤 되면은 좀 옹알이 좀 하다가 5, 6월쯤 되면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이게 지금 옹알이를 넘어서야 된다 이거죠. 아무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민감도 분석 있죠.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했죠. 민감도 분석은 이거는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어느 한 변수가 변했을 때 결과치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유순전후 이렇게 할 때 이 세후현금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잖아요. 임대료도 있고 공실도 있고 영업경비도 있고 여기 이자율도 있고 세율도 있고 많지만 여기에 영향 미치는 게 얘가 크게 영향 미치는 건지 얘가 크게 영향 미치는 건지 어떤 변수가 크게 영향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변수를 관리하겠다.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이 이렇게 터치를 제가 해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거든요.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별로 이 표정들이 제가 가능한 한 복습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복습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믿고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평균분산결정법 볼게요. 평균분산결정법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요거는 뭐예요? 평균과 분산이 이게 수익과 이게 위험이죠.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수익일 때는 뭐를 결정해요? 뭐를 선택해요? 수익이 A, B, C 이렇게 있으면 수익이 10%, 10% 똑같으면은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가 2.8%, 여기가 3%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A를 선택해야 되죠. 이때는 이제 A가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험이 똑같다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이때는 C가 지배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B는 예선 탈락이에요. 이럴 때 A와 C를 놓고 보면 이 말이에요. A와 C를 놓고 보면은 누가 더 좋은 놈인지 언뜻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판단을 못 해요.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래. 평균 분산 오류.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이계수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변이계수. 그리고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택일하지 말고 A나 C 택일하지 말고 섞어라. A와 C를. 그렇게 섞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변이계수는 뭐예요? 이제 택일하기는 택일하는데 상대적 위험을 보고 택일하겠다. 지금 여기가 똑같으면 이쪽을 보고 여기가 똑같으면 저쪽을 보면 되는데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한쪽을 통일시키는 거죠. 이쪽을 1%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1%로 통일시키려면은 요 10분의 1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10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여기도 10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요거는 12분의 1로 바꿔야 되는데 1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12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는 10으로 나누면 어차피 1이 되고 여기 12로 나누면 1이 되는데 여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10분의 2.8 되는 거죠. 여기는 12분의 3이죠. 그거는 수익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수익이. 수익률 분의 뭐란 얘기예요. 수익률 분의 위험. 그래서 수익률 1%당 위험을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익은 평균이고 여기는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1%당 위험이 돼요. 수익률 1%당. 여기가 1% 됐잖아요. 여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 0.28이 되고 여기는 0.25,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은 4분의 1이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변이계수 하는 거예요. 변이계수. A의 변이계수, C의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적 위험. 그러니까 절대적 위험은 누가 더 커요? 2.83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큰 거죠. 근데 수익률 1%당 위험은 A가 더 큰 거예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누가 낫다? 상대적으로 C가 낫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모듈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산 3분법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하나예요. 포트폴리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적당히 세수로 섞으세요 이거거든요. 부동산, 주식, 예금 적당히 섞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적당히 섞은 것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럼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뭐냐? 이거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투자자의 만족이 가장 높도록 부동산엔 몇 프로, 주식에는 몇 프로, 예금에는 몇 프로, 이 퍼센트, 자산 배합 비율까지 알려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인데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개념은 이제 분산 투자잖아요.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고요? 이거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근데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위험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근데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일수록 좋다 그랬죠.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성 자산을 어떻게 하고요? 구성 자산을 다양하게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개의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는 거죠. 수익률 변동이 반대.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는 거는 반대를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수익률 변동이 반대 이렇게. 그죠? 이게 올라갈 때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하네요. 수익률 변동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반대. 이렇게 하면은 좀 느낌이 덜 와요. 아시겠죠?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내려가면은 제가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양수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했어요. 음수. 이렇게 반대가 음수고 같은 방향이면 양수. 같은 방향. 이렇게 같은 방향.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렇게 같은 방향.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은 부호예요. 이렇게 같은 방향.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근데 요것을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가 있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죠. 여기서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주식 종목에 통장 두 개 만들어 놓고 여기도 1,000만 원 넣고 저기도 1,000만 원 넣고
예.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가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2개 해놓고 그럼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상관계수가 1이 된다 이 말이야. 올라가도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똑같이 내려가고. 예. 그래서 이때는 효과가 없는 거고,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효과가 가장 높아요? 마이너스 1일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 0까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더 나온다 그랬죠.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뭐를 정리를 해야 돼요? 효율적 전선과 뭐를?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쉬고 할까요?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